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평범하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 믿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하던 순간이요. 그러나 인생이란 게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큰 상처를 입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자책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었고, 그저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제 기대와는 달랐던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결단이 필요했고, 단호한 선택을 통해 제 인생을 되찾기로 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봉사단체에서 일할 정도로 희생정신이 투철한 분들이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셨죠. 아버지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곤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내 삶에 녹여내며 살아왔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은 저에게 봉사의 의미와 남을 돕는 삶의 가치를 가르쳐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특히 우리 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엄마는 예전에 익명으로 간을 기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의 동생인 우리 이모가 눈을 기증받아 세상을 볼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은혜 입은 걸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데 엄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남을 돕는 삶을 꿈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게 제 삶의 목표였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일,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느끼게 되었죠. 사실 봉사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감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어요. 제가 일하게 된 사회복지센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아들이랑 항상 같이 오시는 아주머니였어요. 그 모자는 매주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아주머니와 아들 모두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 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넘겼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괜찮은 애인데 복지사님 같은 며느리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과찬이세요. 아드님은 더 좋은 분 만나셔야죠. 말씀이라도 항상 감사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유, 그쪽처럼 착하고 남 돕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리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한번 밖에서 볼래요? 센터에서는 본 적이 많아도 밖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아주머니가 권하시니 저도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그 모자와 센터 바깥에서 만나게 됐어요. 물론 그 모자에게 둘 다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만날 결심을 한 거긴 하지만요. 비호감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거절하긴 했을 거예요. 셋이서 만난 자리였지만 그 아주머니는 중간에 저희 둘이 이야기 나누라며 빠졌어요. 저도 아드님을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부터 대충 이런 상황을 예상은 했기 때문에 그리 당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둘만 있으니 어색했지만 점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뭔가 기분이 새롭네요.
그러게요. 되게 신선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입으신 거 처음 봐요. 평소보다 더 멋지고 잘생겨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복지사님도 오늘 너무 예쁘세요. 원래도 물론 미인이셨지만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센터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남자의 새로운 면모를 알아보는 것이 흥미로웠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호감이 갔습니다. 생각보다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제가 몸이 아팠을 때는 남친 엄마가 손수 끓인 보양식을 챙겨서 제 자취방까지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정말 그 정성에 눈물이 날 뻔했죠. 아유, 아프다며. 내가 갈비탕 끓였어. 이거 먹고 빨리 나아야 해. 혼자 아프면 더 서럽잖니. 어머님, 늘 항상 살뜰하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아플 때마다 정말 서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나요. 아이고, 얘는 당연한 거지. 나도 너 생각하면 딸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 항상 건강해야 돼. 알았지? 정말 감동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몸도 마음도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친 엄마는 자취하는 저를 위해 종종 반찬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챙겨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 남친한테 푸념을 했어요. 센터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너무 우울하다고 기분 풀리려면 단 거라도 먹어야겠다면서 초코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남친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먹고 싶다고 한 초코 케이크를 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늘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거 먹고 기운 내라고 이렇게 왔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야. 자기야, 너무 고마워. 오늘 힘들었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네. 당신이 행복해하면 나도 행복해지니까 언제든 힘들면 이렇게 내가 찾아올 테니까 항상 내게 기대. 이렇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는 늘 저를 생각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써줬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자주 만났지만 그때까지 남자친구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저는 예비 시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죠. 솔직히 좀 긴장도 되고 떨리더라고요. 어떤 분일지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처음 만나뵌 자리에서 예비 시부께서는 굉장히 엄격한 분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셨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서 반갑구먼. 우리 아들이 아가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언제 저리 드나 싶었는데 지금은 훨씬 믿음직해졌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요, 아드님 만나고 나서 많이 배웠어요.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역시 생각이 깊은 처자요. 조신하고 마음씨 고운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딱이네 딱이야. 우리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결혼은 흔쾌히 허락하겠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만나 뵙기 전까지 많이 떨렸어요. 아버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지 걱정도 됐고 긴장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 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서로 돕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게요.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먼. 앞으로 한 가족으로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가워 보이는 첫 이미지와 달리 예비 시부께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그 순간부터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더없이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 믿었고 이 결혼이 저에게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쉽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결혼 후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그 환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혼 후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우리 집을 찾아와서 갈구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 가장 속상했던 일을 소개하자면 바로 아침밥 사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로 일하는데도 아침부터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오셔서는 다짜고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 아들한테 아침으로 고작 토스트냐? 밖에서 고생하는 줄 알면 십첩반상을 차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이고, 너는 집에서 남편 밥 차리는 법도 안 배워가지고 왔니? 어머니, 저희 둘 다 맞벌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일 나가야 해서 아침 준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단히 먹자고 합의한 거예요. 합의? 그딴 게 어딨어? 여자가 아침부터 남편을 챙겨줘야지.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이 요즘 피곤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왜 돈은 똑같이 버는데 밥상은 제가 차려야 하나요? 저희도 둘 다 바쁜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돈을 똑같이 버는 거니? 우리 아들은 너보다 더 많이 벌지 않냐? 아 그러니까 아침은 당연히 네가 차려야 맞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모름지기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 가정이라는 건 여자가 잘 보살펴야 유지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매번 저를 몰아세우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더니 결혼하고 나니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변하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많이 감싸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울 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당신도 좀 더 노력해보면 안 돼? 아침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아. 솔직히 난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보다 일찍 출근하는데 더 늦게 출근하는 당신이 챙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늦게 출근해봤자 얼마나 더 늦게 출근한다고 그래. 기껏 해봐야 30분 차이잖아.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말이 바꿔? 우리 둘 다 바쁘니까 서로 이해하고 나눠서 하자고 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부부 사이가 똑같이 반반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냐? 살다 보면 남편이 더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아내가 더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지. 당신이 나 배려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굴어?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우리 엄마가 내 아침밥 신경 써달라고 한 게 희생까지 운운할 일이야? 당신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고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자던 다짐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변한 모습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밥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일에 간섭하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든 말든 방관했죠. 심지어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나서 울고 있는데도 힐끗 한번 보기만 하고 TV나 보고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상처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당장 남편 손에서 리모컨을 뺐고 TV를 껐죠. 그리고는 따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냐고,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갔냐고 물었죠.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비웃더군요. 네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면 뭐 어쩌라고. 그런 말하면 내가 너한테 미안해할 줄 아나 보지? 너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나라고 너랑 결혼해서 사는 거 좋은 줄 알아? 같이 사는 거 싫으면 대체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난 당신이랑 함께 미래를 꿈꾸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럼 나한테 했던 모든 약속들이 거짓이었다는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와 미래를 꿈꿨어? 나라고 너같이 푹 퍼진 호박을 꼬시고 싶었겠냐? 아 쭉쭉 빵빵 미인이랑 결혼하고 안 하고 싶었겠냐고? 근데 재산 물려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아버지 입맛에 딱 맞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야 재산을 증여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랑 결혼한 거야. 우리 엄마랑 작당에서 너 꼬여내느라 귀찮게 시간 많이 투자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나랑 결혼한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었다는 거야? 맞아. 돈 때문이었어. 너 같은 여자가 딱 적합했거든. 아버지가 원하는 조신하고 착한 여자. 그게 너였으니까. 이 말을 듣자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뺨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며 울면서 난리를 쳤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내동댕이 치듯 밀쳐내더니 귀찮다는 듯이 굴었어요. 제가 우는 걸 보기 싫다면서 밖에서 술 마시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알아서 네 감정 갈무리하라면서 그때도 울면서 성질내면 더는 안 참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철저히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마치 내가 가치 없는 물건이라도 된 것처럼 쉽게 던져지고 버려지는 기분이었죠. 왜 하필 나였을까? 왜 이런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내 사랑도 내 노력도 모두 무의미하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었어요.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그저 거짓된 껍데기에 불과했고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은 저를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희망과 믿음이 단숨에 꺼져버린 그 순간 저는 정말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 존재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어도 저는 바로 이혼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시기에 하필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엄마는 신부전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서 저는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보며 밝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령 내가 여기서 죽게 되더라도 네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후회는 없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봤으면 됐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왜 그런 비관적인 말을 해. 엄마가 없으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이고, 난 이미 많이 살았잖니.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마지막 바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당시 엄마에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처음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말했거든요. 난 이런 시부모님과 이런 남편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정작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적어도 엄마가 병이 나으시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 의무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한부 같은 결혼 생활을 꾹 참고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지만 저는 엄마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엄마의 환한 미소가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견뎌내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억지로 버티던 중 저는 친정엄마를 자주 보러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우리 아빠가 엄마 병간호를 하고 계셨지만 혼자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뻔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간다고 불만을 늘어놓았지만 솔직히 이제 두 사람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미 정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두 사람의 불만 따위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어 저희 집에 잠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그게 안 이꾸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일렀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픈 네 엄마를 신혼집에 모시는 거냐? 우리 아들 집이 무슨 병동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가 정밀 검사 받으러 서울에 오신 거라 잠깐 머무시는 거잖아요. 가족이 아플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그 집에 모셔? 그깟 검사 좀 받으러 왔다고 네 엄마를 신혼집에 데리고 오는 게 맞는 거냐? 너야 네 엄마지만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장모인데 불편해하지 않겠어? 그깟 검사라고요? 그럼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는 어머님은요. 어머님도 툭하면 저희 집 오시잖아요. 어머님은 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되는 건데요? 나랑 사부인이랑 같냐? 어? 나는 적어도 너희 집에서 자고 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집 마련할 때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생각을 해봐. 우리 집 돈이 들어갔는데 네 부모님이랑 나랑 입장이 같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어머님도 저희 집 오면 냉장고 손대지 마세요. 그 냉장고요. 제 돈으로 구입한 거 아시죠? 뭐라고? 이 주제 파악도 못한 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제 보니 손 사기꾼이 따로 없네. 얼굴도 박세게 조건도 처지지만 그나마 순진하니 결혼 허락한 거야. 근데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도 형편없냐? 어? 우리 아들이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아주. 사기꾼한테 당한 건 저죠. 증여 때문에 사랑하는 척 잘 대해주는 척 하신 건 어머님이랑 그이잖아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예의를 지켜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듯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들에게 맞서기로 마음먹었죠. 시모는 저보고 배운 거 없는 미친년이라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미친 인간들은 남편이랑 시모였어요. 엄마는 그 뒤 얼마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곧 있을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실 예정이었죠.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 연차까지 내신 아빠도 함께 했죠. 엄마의 입원 전날 부모님이 머물 곳이 필요했기에 저는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남편은 그렇게 잔소리 듣고도 또 데려왔냐면서 이번에야말로 혼쭐을 내주겠다며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온 시모는 아예 대놓고 우리 엄마 아빠 옷을 붙들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열받은 제가 시모에게 일침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내쫓으실 거면 어머님도 다신 우리 신혼집에 못 오실 줄 아세요. 뭐라고? 내 남편이 돈 보태서 산 집인데 왜 와? 그건 아버님 돈이지 어머님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땡전 한 푼 안 내셨으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네가 정말로 건방지구나. 이제 보니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엄마 아빠 앞에서 가능하면 시모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감정이 치솟으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제가 시어머니랑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은 듯 해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향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하지만 착한 우리 엄마와 아빠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모질게 구는데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머물 곳을 찾아보겠다.
정 안 되면 모텔 같은 곳에 머물고 내일 입원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속상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하기만 한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죄송해 하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모습이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우리 시모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더니 짐을 챙겨 서둘러 집을 떠났어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틀 뒤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챙겨주고 싶겠어요? 시어머니의 생일날 아침 저는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어차피 주말이라 회사도 가지 않았고 차라리 엄마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병원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낸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 이제 아주 막 가자는 거야? 시애미한테 건방진 게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생일까지 모른 척해.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 한 통조차 없는 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렇게 네 맘대로 살 거면 나가. 이따위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 신혼집 도로 다시 가져갈라니까. 당신 왜 아무 말도 없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모자란 게 있다고 그렇게 눈을 축혀뜨고 우리 엄마를 쳐다보는 거야. 네가 아주 배짱 좋게 굴어보자고 마음 먹었나 본데 우리도 못 참는다. 남편과 시모는 계속 저를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유난 좀 떨지 마. 사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생일 못 챙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난리냐. 사부인이 걸린 병이 심각한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야. 가족이 아프면 좀 이해도 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당신은 나이가 몇인데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어? 지나치게 좀 굴지 좀 마. 여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뭘 지나치게 굴었다는 거예요? 저 기생충 같은 년이 우리 아들. 아휴, 그런데 저 여자가 내 생일도 무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참으란 말이에요? 옹졸하게 좀 굴지 좀 마. 입장 바꿔서 당신도 며느리 상황이 되면 저렇게 행동 안 한다는 보장은 없어. 모모가 큰 병에 걸렸는데 평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남편이고 아버지면서 며느리 편만 들 수가 있어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중에 조용히 다시 얘기해. 그리고 세아가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사부인이 고생이 많으시지. 수술은 이틀 뒤에 받으신다지. 조만간 병문안 갈 터니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묵직한 감정이 스쳤어요. 시아버지가 그래도 저를 생각해주고 친정엄마까지 걱정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저를 감싸주시고 시어머니를 꾸짖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크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이 집안의 실세가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막 나가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더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신혼집을 떠나면서 저를 한번 매섭게 노려봤는데요. 그 눈빛이 마치 시아버지 없을 때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보자는 눈빛 같았죠. 시아버지는 말씀하셨던 바를 지키셨어요. 우리 엄마가 수술을 받고 나서 며칠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셨죠.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사돈끼리 볼 일이 별로 없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던 시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아빠와 엄마가 살아온 행적을 듣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하셨죠.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사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데 부끄럽게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집사람이랑 저는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뿐입니다.
그때 저는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 아빠를 칭찬하시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대화에 끼어들어 부모님 자랑을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예전에 간이식을 해주셨던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가 그때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 받았던 편지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의 표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 굳어졌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멈칫하시더니 엄마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거주하고 계셨는지 등을 물어보셨죠. 특히 시부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아주 감동적인 편지였죠. 당신의 희생으로 제 삶에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다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필 아플 때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아서 인간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시기였는데 저에게 간 기증을 받으면서 그래서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아직 살만하다고 느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참 뿌듯했답니다. 어, 아이고, 잠깐만. 사돈어른,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버님, 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는 시부를 보고 부모님과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절까지 했어요. 부모님은 당황하신 듯 시아버지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간이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시부가 간 기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시부는 원래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하셨지만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죠. 시부는 전해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너무 놀라워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사실 저도 익명의 사람에게 간이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요. 그 당시 사례라도 하고 싶어서 기증자를 찾고 싶었지만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사부인께 전달되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희도 그 편지를 받고 참 감동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토록 제가 알고 싶었던 사람이 사부인이셨다니요. 지상에 내려온 천사를 만난 기분입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비행기 그만 태우셔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여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일단 제발 바닥에서 일어나 주세요. 제가 사돈어른 윗사람도 아닌데요. 자꾸 이러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평생 갚기도 부족한 축복을 내려주신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술과 관련된 입원비, 병원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작은 기회라 생각해 주세요, 사부인. 저희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우리 시부는 기어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시부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도 셋이서 한참 동안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인연이 있을 수 있냐면서 결국 어떻게든 만날 인연들은 다 만나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셨죠.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과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젠 저도 시부에게 시모와 남편과 겪고 있는 갈등이 보통이 아니란 걸 밝혀야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시모와 남편에게 들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시부에게 보냈고 시아버지는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듣고 극도로 화가 나셨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던 시부는 그걸 듣자마자 바로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셨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이게 했죠.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어요. 당신 그리고 준석이 너 둘 다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아이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아버지인 줄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 집안 가장이면서 왜 자꾸 며느리 편만 드는 거예요 정말? 당신 뭐 전현한테 뇌물이라도 받았어? 당신이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며느리는 내 은인의 딸이야. 예전에 내가 간이식 받았던 거 기억하지? 그때 내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간이식 때문에 간신히 살아났잖아. 그 간을 기증한 사람이 바로 사부인이었다고.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어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인상을 찌푸리며 손까지 떨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굳힌 채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죠. 빨리 용서를 빌어.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알겠어요, 아빠. 고개 숙이면 되는 거죠. 여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전혀 미안하지 않은 말투인데 너 이 새끼 반성은 하고 있는 거 맞아?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기라도 했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술은 꽉 다문 채 버티고 있었죠. 내가 나보다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고개를 숙여야겠어요? 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내 체면을 안 지켜주고 나만 망신 주는 거예요? 간이식한 게 뭐 어쩌라고요? 솔직히 결과가 이러니까 감사드리네 어쩌네 하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이 간이식 안 해줬어도 다른 사람한테 간이식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분노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에 불꽃이 이는 듯한 표정으로 갑자기 시어머니의 뺨을 세게 때리셨어요. 그리고는 너 같은 여자는 구제도 안 된다면서 눈앞에서 보기 싫으니 당장 시댁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시어머니는 뺨을 맞은 채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독한 분이었어요. 뺨을 맞고도 고개를 돌리며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쳤죠. 내가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고 못 나갈 줄 아냐. 나중에 나 찾으러 온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더니 시댁을 나가버리더군요. 시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정말 후안무치한 여자였습니다.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실해졌죠. 저렇게 뺨까지 맞고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존심 세던 시어머니도 결국 비루한 현실 앞에서는 꺾일 수밖에 없었어요. 2주 뒤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문을 여니 울먹이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지금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돈도 다 떨어져 간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가지고 있던 카드는 시아버지가 죄다 정지시켰다며 너무 막막하다고 했어요. 때마침 남편도 퇴근 후라 집에 있었기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한 척을 하며 징징대도 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었죠. 사실 나는 집 나가면 그 양반이 금방이라도 나를 찾아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며칠 뒤에 내가 눈치 보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다시 나가라고 날 막 내줬더라고. 세아가 너한테 용서받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더라.
죄송한데 전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저희 집 오신 건 잘하셨어요. 마침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저번에 화난 것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게 야 이혼까지 갈 일이야? 아니, 이건 이미 오래전에 생각하고 있던 거야. 나름대로 내 사정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거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여보,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니야. 일단 대화 좀 해보자.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 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난 것 같아. 난 이제 이 가정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 저한테는 이제 이혼을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모가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루 뒤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어김없이 그날도 엄마 병문안을 갔어요.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가 먼저 와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엄마 아빠의 얼굴은 어딘가 심란해 보였죠. 그리고 제가 병원 간이의자에 앉자마자 엄마는 갑자기 눈물을 툭 하고 한 방울 흘리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왜 울고 그래요? 어디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네 시아버지가 와서 네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 그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 네? 아버님, 진짜 저희 엄마한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라. 하지만 이 내용을 들으니 도저히 사돈께 알릴 수밖에 없더구나. 나도 집사람이 너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다. 아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저번에 나랑 너희 아버지랑 네 신혼집에서 쫓아낼 때부터 알아챘어야 하는데 괜히 내가 말하면 들쑤시게 될까 봐 못 물어봤었어. 미안하다 딸아. 엄마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했네. 당장 이런 결혼 생활 하지 마.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도 돼. 엄마가 너를 이해해 줄게. 엄마 말이 맞아.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부모로서 널 지켜주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제 더는 참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네 행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엄마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권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힘든 걸 잘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모든 걸 알게 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며느라, 정말 면목이 없구나. 난 그저 개망나니 같은 내 아들이 조신한 여자랑 가정을 꾸리면 좀 나아질 줄 알고 결혼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다 내 욕심이었어. 남의 귀한 딸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구나.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머리라도 박으마.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연유로 저에게는 더 이상 이혼을 망설일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어?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그래, 며느라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이제는 네 집안일에도 내가 간섭하지 않으마. 아침밥 하라는 말도 안 할게. 아니, 우리 아들 보고 알아서 먹으라고 할게. 아니면 내가 직접 아침마다 가서 아침밥 차려줄까? 네가 나 용서 안 해주면 진짜 집에 못 들어간다. 아이고 새아가.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두 분이 용서를 빌든 말든 이젠 상관없다고요. 저는 제 삶을 찾고 싶어요. 이혼은 제 결정이고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속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도 제 마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죠. 시부는 제가 이혼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에도 끝까지 저에게 잘못했다고 끊임없이 사과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쓰러운 얼굴을 한 채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방해하는 것들만 없었어도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구나.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거 보면 보통 인연이 아닐 텐데. 아버님, 저는 어머님과 남편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아버님은 싫지 않아요. 저랑 부모님이 보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아니야.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굳이 이전 시댁이랑 인연을 지속해서 뭐 하겠니? 마음속으로만 행복을 빌 테니 어디에 있든 씩씩하게 잘 살거라. 그래도 혹시라도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연락하렴. 내가 내 힘 닿는 대로 도울 테니까. 알겠지? 그날 시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몇 달 후 시아버지에게 전시모와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로 그 둘을 완전히 찬밥 취급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다가 간신히 들어갔지만 예전처럼 권위를 부리며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는 예전에 알던 시댁 쪽 이웃분을 만났는데 전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저번에 그쪽 시어머니 봤었는데 말도 마. 그렇게 기가 죽은 모습 처음 봤다니까.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도 대충 걸친 모습이더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고개만 퍽 숙이고 가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 아주. 그래요? 원래 기세등등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럴 줄이야.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는 자기도 알잖아. 동네에서 목소리 잘 크셨잖아.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다니는 게 딱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그 집 남편한테 완전히 찍힌 모양이야. 전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전 남편에게도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해주시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냉담하게 굴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무시하신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에게는 그들이 딱히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이혼을 하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결국 그들을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은 쉽지 않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가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이름뿐인 가정을 지키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이혼을 지지해준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응원해주시고 엄마도 건강 회복에 힘을 쓰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결국 자신도 상대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면서요. 그리고 그런 제가 그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도 부디 본인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 결코 포기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